우리는 방금은 수량 결정 방법에 대해서 본 거고, 이번에는 단가 결정 방법, 이를 가지고 볼게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원칙은 개별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개별법. 자, 이 개별법이라는 건 우리가 물건을 사오고 팔 때, 사왔을 때에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얼마에 사왔는지를 일일이 다 적어 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가 물건을 팔면 우리가 얼마에 사왔던 게 팔렸다라고 1대1 대응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가장 정확하고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재고자산 수량의 종류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금액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라는 걸 쓸 거예요. 자, 그럼 물량 흐름의 가정법은 우리가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선입선출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먼저 들어온 게 선입, 선출, 먼저 나갔다 팔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뭐 IFRS든 한국주택국제 AS갭이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든 뭐 제일 많은, 전 세계에 제일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우리 세법 서식의 시행 규칙에 영어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다른 건 아닌데 얘만 우리 세법 서식에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FIFO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법 서식인데 한문이 적혀 있는 건 어쩌다 많이 봐도 영어가 적혀 있는 건 잘 못 보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실무 일을 하시다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선입선출법은, 여러분들 교재 53페이지를 보시면 장점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니까, 우리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팔렸다고 말하는 원가도 따라서 순서대로 상승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내가 사왔던 순서대로 팔렸다고 할 거니까 사오는 순서대로가 물가가 오르고 있었으면 팔리는 것도 순서대로 오른 가격이 대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실제 원가 흐름하고 물량 흐름이 일치하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니까 옛날에 산 걸 판 거죠.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최근에 산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말 재고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를 제일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말 재고 자산이 남아 있는 게 최근에 산 거라서 최근 원가를 반영한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점으로 치면, 우리 단점은 2번이 중요한 더 단점인데, 옛날에 샀던 게 지금 먼저 팔렸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이 적절하지 않게 위배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첫 시작에서 산 거는, 파는 거는 작년에 다 샀던 거겠죠. 혹은 재작년에 산 것도 남아 있다면 재작년에 샀던 거이기 때문에 옛날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 단점 첫 번째에 적혀 있는 거는 물가가 상승한다고 봤을 때에, 물가 상승할 때 옛날에 산 게 대응 원가가 되면, 과거에 싸게 산 게 지금 원가가 되게 되면 이익이 크게 나오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작년에는 원가가 4,000원짜리가 올해는 6,000원짜리인 거예요. 그럼 원가가 4,000원이 6,000원으로 올랐는데 우리가 10,000원에 팔면 팔린 원가를 작년에 산 4,000원짜리를 대입을 하면 6,000원의 이익이 나올 거고, 올해 산 6,000원짜리를 대입을 하면 4,000원의 이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옛날에 가격이 쌀 때에 샀던 걸 원가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익이 높게 나오는데 이걸 왜 단점으로 둔다면 이익이 높게 나오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인 입장에서는 우린 다 기업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법인에게 내년은 없어요. 지금 올해가 중요하지 내년은 없죠. 똑같은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올해 안 내고 내년에 내는 게 우리한테 득이라는 거예요. 세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사온 금액은 똑같은데 지금 얘가 이익이 높이 나오면 이왕 낼 세금을 더 빨리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높으면 우리한테는 손해다라고 단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음속 한켠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익 많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점은 세금 많이 나오니까 싫어한다. 이건 미래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대표이사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도 세무 전문가구나라고 자기노블에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생겨요. 뭐냐면 전문 경영인하고 주주하고의 항상 마찰이 생겨요. 주주는 법인의 실제 주인이죠. 세금 작게 내고 싶어 해요. 근데 전문 경영인은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 자기 커미션을 먹어요. 둘의 생각이 상충돼요. 그걸 중간에서 내가 조절해주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익이 높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선의선출법은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상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5% 아니에요. 옛날은 5%인데 지금 1. 몇 %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값을 10년 전에도 5, 6천 원 돈에 먹던 거 지금도 뭐 먹어봐야 5, 6천 원인데 올라간 게 7, 8천 원인 거죠. 지금 만 원짜리인 건 옛날에도 거의 만 원짜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상승하기 때문에 이 선의선출법에 대한 결과들이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럼 이 선의선출법 말고 또 다른 물량 흐름의 가중법이 가중평균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무 수식어를 안 붙이고 평균법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가중평균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중평균법은 바로 이 앞에 했던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어떤 걸 쓰고 있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동평균법을 쓰느냐 아니면 총평균법을 쓰느냐 이렇게 달라지게 될 건데 이동평균법은 얘는 우리 수량 결정 방법을 계속 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평균법이고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이 이동평균법은 매번 물건 사올 때마다 얼마에 사왔고 기존엔 얼마가 있었고 둘이 더한 후에 총 재고 수량이 몇 개니까 그럼 n분의 1 하면 한 개당 얼마네 이 단가를 물건 사올 때마다 평균 내는 방식이에요. 그럼 물건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려고 그러면 당연히 장부에 기록을 해야지만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인데 총평균법은 평소에는 안 세다가 기말에 우리 1년 동안 총 얼마치 사왔는지 사온 금액에다가 1년 동안 총 사온 물건의 개수를 다 더해가지고 그 금액의 수량을 나누면 1년치 사온 금액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럼 한 개당 평균을 내어서 우리가 팔린 거 개수 곱하면 매출 원가고 남아있는 거 개수 곱하면 기말 재고자산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정말 단순하죠. 자, 그럼 우리는 어느 거 쓸까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일반적으로 장부에 우리는 수량 결정 방법은 이 두 개 다 쓰는 혼합법 쓰고 있죠. 혼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평균법을 쓴다면 이동평균법을 써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팔면 재고 자산만이 아니고 웬만한 건 다 팔면 지금 이때 팔기 직전까지의 단기 매매 증권을 평균을 낸 거 금액 가지고 팔린 거의 원가를 잡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우리 재고 자산에서는 또 총평균법도 써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는 금액을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써버릴 거거든. 그래서 우리도 사실 두 개를 다 써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책엔 영어 적혀 있는데 실무에서 영어 안 써요. 왜 영어 잘 안 쓰냐면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상식이 넓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대한민국에서만 써요. 외국에서 쓰고 있는 곳을 못 봤어요, 아직 저는. 근데 이걸 쓴다고 해서 외국에서 욕은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 뭐냐면 이 후입선출법은 제일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방식인 건데, 제일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건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패되는 물건은 쓸 수가 없겠죠. 근데 부패되지 않는 물건인데 창고가 문이 한 개라면 물건을 사왔을 때마다 쌓아두면 제일 안쪽에 있는 거 빼기 힘들 거잖아요. 그럼 적을 때는 뭐 쭉 순서로 써놨겠지만 나가는 건 마지막에 사왔던 게 제일 빼기가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먼저 나갔다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선의선출법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후의선출법은 장점이 지금 막 사온 게 팔았다면 방금 사온 거이기 때문에 현재 원가하고 수익 대응의 원칙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제일 최근 게 팔렸으니까. 그럼 이거하고 대응시키면 반대로 남아있는 재고는 옛날 거가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거. 재고를 전부 다 소진하지 않으면 한 번 기초는 영원한 기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옛날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물량 흐름이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옛날에 샀던 걸로 점점점 올라가고 있으면 대응 원가는 거꾸로 감소를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량 흐름이나 원가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에서 3번은 그냥 한 번만 보고 다시 볼 필요 없어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는 건 물건을 더 이상 안 사오고 옛날 걸로 올라가게 되면 대응 원가가 거꾸로 또 점점 재고자산 수량이 감소하게 되면 오히려 또 이익을 우리는 과대 계상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장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장점은 물가 상승하게 되면 세금 작게 내게 되고 어차피 얘는 세금이지만 미래에 내게 될 거잖아요. 우리 미래로 넘기는 걸 이연이라고 한다 그랬죠, 내년으로. 그래서 세금의 이연 효과를 가져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세 이연은 세무 전문가들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우리 법인에게 내년은 없다. 일단 나중에 낼 수 있는 건 나중에 내자. 어차피 법인 세율은 안 오른다. 그거예요. 유진세율 제도이기 때문에 오를 일은 없어요. 뭐 전에 막 25% 막 30% 이야기하는데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회사가 이익을 2천억 남길 일이 없거든. 2천억 넣는 부분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금 오른다 이런 말 옛날 황교안 아저씨가 했다가 금방 내린 이유가 주위에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사람들이 세금 오른다 그랬다가 이거 아니네. 그래서 창피 나갈까 빨리 내린 거예요. 대한민국 법인에 1년에 2천억 버는 회사는 내 생각에 10군데도 안 될걸. 그죠? 그래서 22% 공항이니까 만들었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자, 딴 말로 했고.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얘네들 방법에 대한 거 말했는데 제가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적혀 있는 내용 가지고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지금 54페이지에 네모박스 있는 거 있죠? 자, 이걸 숫자를 가지고 좀 볼게요.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보면 잠시만요. 날짜 네. 개수 다섯 개. 너무 많이 샀다. 하나 없애자.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저와 같이 보려고 하는 게 자, 계산했을 때에 우리가 요즘 산소가 안 되지. 죄송해요. 자, 지금 제가 나름 문제를 만든 거예요. 우리 이걸 했을 때에 선의선주법을 썼을 때에 기말재고 자산과 매출 총이익과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동평균법 썼을 때에 이 금액들과 총평균법 썼을 때 후임선출법 썼을 때에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등호 기호들하고 이 규칙을 보려고 쓴 거예요. 나름 잔머리 잘 굴렸죠. 자, 그럼 자, 지금 전제 조건은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단가가 지금 100원에서 시작부터 120원, 140원, 160원, 180원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 이제 물건을 우리가 판 건데
자, 이 점이 우리가 물건을 판 건데, 자, 물건 판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익도 같이 계산해야 되니까 얘는 한 개당 2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한마디로 4,000원에. 판매는 4,000원에 한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선의선출법 가지고 좀 볼게요. 선의선출법. 자,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건 지금 이 지점이 20개를 판 건데, 근데 이 20개를 팔았을 때에 먼저 들어온 게 지금 얘죠. 자, 복사해 놓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판매된 게 지금 이거하고 그리고 이거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팔린 거니까 팔린 거에 대한 원가는 사왔던 게 100원짜리 10개였으니까 1,000원, 얘는 1,200원, 이 두 개가 팔린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남아있는 거는 이 1,400원에 사온 거, 1,600원에 사온 거, 1,800원에 사온 이 금액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니까 얘 둘이가 팔렸고 나머지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금액으로 쓰게 되면 기말 재고자산은 얘 합치면 4,8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매출 원가는 팔린 원가는 얘 둘이 합쳐서 2,200원이 되겠네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4,000원에 팔았는데 원가가 2,200원이면 1,800원이 되게 되겠네요. 이익은 4,000원에 팔았으니까. 자,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해 갔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선의선출법을 쓰면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제가 한 얘는 선입선출법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럼 이번에 이동평균법을 볼게요. 자, 똑같은 이 상황 가지고 자, 이동평균법을 계산하면 이동평균법은 매번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그럼 평균 가격을 내는데 자, 처음 사왔을 때는 처음 기초는 1,000원이다라고 장부에 적혀 있겠죠. 그랬다가 두 번째 사왔을 때에 얘가 1,200원치를 사온 거죠. 그러면 지금 사온 1,200원을 더해주면 얘는 금액이 2,200원이 되겠죠.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금액이. 그럼 재고자산 금액이 2,200원이고 우리 10개 사온 거니까 얘를 더하면 재고자산 수량은 2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2,200원의 재고자산 금액인데 20개가 있다면 평균 내면 한 개당 110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 금액을 물건 사왔을 때에 사온 금액을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 우리가 1,400원치를 사와요. 그럼 1,400원치 사오면 이제 3,600원치가 되네. 그리고 10개를 더 사온 거니까 내 재고자산 수량은 30개가 되네요. 그럼 30개인데 3,600원이면 한 개당 120원이라는 평균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얘는 5월 1일 날 물건 사오면서 평균이 가격이 이 금액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7월 1일 날 물건을 사와요. 이번에도 1,600원치 물건을 추가로 구매했으니까 그럼 금액은 5,200원이 되고 얘도 10개를 더 구매해 온 거니까 40개가 되고 그럼 얘는 한 개당 단가가 130원이 되죠. 그럼 이렇게 또 평균을 내는 거예요. 자, 이동평균법은 매번 사올 때마다 평균 낸다는 의미 이해 가시죠? 내가 얼마 사왔고 이번 사온 개 개수가 몇 개니까 합쳐서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한 개당 몇 개네. 근데 이렇게 한 후에 자 이제 팔았죠. 팔면 매출하기 직전의 단가인 130원짜리가 20개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매출한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될 거고 그죠? 그럼 이 금액 좀 주면 판매된 금액은 얘 절반이니까 2,600원치가 20개가 팔았는데 130원짜리 판매하기 직전 평균 단가가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2,600원치가 팔렸다라고 보게 될 거고 그럼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2,600원이고 얘는 20개 남아있다라고 계산을 할 거예요. 130원짜리가 이렇게 남아있다고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매입을 하면 1,800원치를 샀죠. 그럼 금액이 4,400원이고 그리고 10개 더 샀으니까 얘는 30개 되겠죠. 자, 수정씨 그럼 한 개당 얼마죠? 아니에요. 하지 마요. 안 봐도 돼요. 숫자 똑바로 안 나올 거야. 자, 그럼 지금 우리 마지막에 있는 이 금액이 지금 이만큼 지금 우리 재고 자산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얘가 마지막 금액이죠. 얘가 마지막 수량이고 그럼 제가 단가는 안 냈지만 지금 우리 필요한 건 마지막 금액이에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지금 마지막 12월 2일 이후로 거래가 지금 없다고 하는 거니까 4,400원이 되겠죠. 4,400원 이해가시나요? 그럼 팔린 거에 대한 원가는 얼마였죠? 130원짜리 20개 2,600원이었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는 2,600원이고 그럼 우리는 4,000원치 팔았으니까 4,000원에 팔았는데 원가가 2,600원이면 이익은 1,400원이겠네요.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가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보니까 재고자산은 회사에서 이동평균 쓰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죠. 지금 제가 한 번 팔았는데 이랬는데 수시로 팔고 있으면 매일 사온 거 매일 평균 내서 매일 단가 내야 돼요. 전 그런 회사 안 다녀요. 자, 이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자, 그럼 총평균법을 사용을 해보면 되겠다. 자, 총평균법을 보면 자, 총평균법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자, 총평균법은 얘가 한 칸이 더 필요해. 자, 우리가 있는 재고 자산을 1년치를 다 보는 거예요. 자, 봤더니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자, 얘네들 전부 다 더하면 얼마죠? 검정색 이게 사온 거니까 그러면 7,000원이다. 그죠? 7,000원이죠?
그리고 또 자, 여기에 우리가 사온 거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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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총 몇 개죠? 총 하면 50개죠. 그럼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7,000원을 50개 하면 140원이겠죠. 140원. 제가 저를 못 믿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하셨죠? 그러면 근데 잠시만요. 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준호 씨하고 성경 씨 화면 들어와 있어요? 아니 안 보이길래 화면 안 보고 소리만 듣고 있는 라디오로 하고 있나 해서 근데 왜 이 방이 안 보이지? 아니 옆에 지업준 시장님이 보고 계시면 문제 없는데 자 그럼 자 이 방법은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우리가 총 50개인데 20개 팔았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매된 거는 20개고 그럼 남아있는 재고는 30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50개 중에 20개 팔았으니까 30개가 남아있겠죠. 근데 이번 올해 1년치 평균 내니까 한 개당 140원이래. 그럼 곱하기 단가 140원 곱하기 단가 140원. 자 그렇게 하면 2,800원. 얘는 얼마죠? 4,200원. 정말 한 방에 기말에 같이 그냥 정리하고 끝내버리죠. 그럼 이렇게 하면 판매된 게 매출 원가니까 매출 원가는 2,800원이 되고 남아있는 재고가 기말 재고 자산이니까 4,200원이 될 거예요. 4,200원이 자 이제 후입 선출법을 보면 자 후입 선출법은 마지막에 산 게 먼저 팔렸다는 거죠. 자 계산하는 문제가 TAT 2급에는 이 문제 중에 한 개, 이것들 중에 한 개가 나와요. 이론에서 그 TAT 2급은 여러분들이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가 티가 바로 나는 게 그 문제 재고자산 문제 나왔죠? 걔가 나와요. 우리 전에 봤을 때 시험에서 발행한 거 나와요, 안 발행한 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나오는 게 제가 왜 얘는 노력하는 거에 따라온다 말하냐면 이론마저도 그래요. 이론 시험마저도 정말 특이한 시험이죠. 그럼 재고자산 문제도 1년 6번 중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빠지는데 그 외엔 다 나와요. 근데 그 나오는데도 후입선출법은 안 나와요. 전 세계에서 안 쓰니까 시험에서 계산하는 거 나오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머지는 다 나오는데 우리 원리를 보려고 볼게요. 근데 시험에서 왜 안 나오냐면 계속기록법을 쓰는 곳과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는 곳에 후입선출법이 틀려서 그래요. 계속기록법을 쓰는 곳은 매출하는 이 지점에서 이 두 개가 팔렸다고 보는 게 계속기록법을 쓰는 곳에서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런데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는 곳에서의 후입선출법은 얘 둘이가 팔렸다는 게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는 곳에서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하죠. 그럼 저는 그냥 계속기록법이라고 보면 얘 둘이가 팔렸다고 한다고 볼게요. 이 20개 팔린 게. 그럼 지금 팔린 건 1,400원치 사온 거하고 1,600원치 사온 얘 둘이가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1,000원,
1200원, 1800원. 이 까만색은 남아있는 기말재고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기말재고는 4,000원이 될 거고, 그리고 팔린 매출 원가는 3,000원이 될 거고, 그럼 4,000원에 팔았는데 3,000원이 원가면 1,000원의 이익이고, 얘도 안 썼네. 총평균법 때는 원가가 2,800원이면 4,000원에 팔았으니까 1,200원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이 4개 방법 가지고 얘네들을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자, 기말 재고 자산은 봤을 때 지금 얘네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보시면 전체 1년치 산 거는 7,000원치야. 7,000원 중에서 이만큼 남았으면 이 금액이 팔린 거고, 이만큼 남았으면 이 금액이 팔린 거고, 이만큼 남았으면 이 금액 팔린 거고, 이만큼 남았으면 이 금액 팔린 거예요. 한마디로 똑같이 사온 7,000원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원가하고 이익은 당연히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평가 방법 선택하는 건 매우 중요하겠죠. 이익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변경이고 함부로 못 바꿔요. 한번 선택을 하면. 자, 그럼 규칙을 봤을 때 기말재고자산은 선의선출법이 제일 크고 이동평균법이 제일 크고 다음 총평균법이 큰 이 순서가 되어 있죠.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숫자 금액 보고 등호 쓴 거예요. 그럼 매출총이익은 선의선출법이 제일 크고 이동평균법이 제일 크고 총평균법이 제일 크죠. 다음 호의선출법은 이게 제일 크고 얘가 크고 얘가 크네요. 자, 근데 이 등호에서 자 조금 더 보면, 자 만약에 지금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여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자 걔는 땅 손 안 대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매출이 있고 나서 얘가 없다면, 매출로 해서 올해 사업이 끝났다면 이동평균법과 매번 계산해가지고 평균난 금액과 한 번에 평균낸 금액이 서로 다를까요? 똑같겠죠? 사업 때마다 평균 내도 결론은 40개가 얘네들 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매출 이후에 매입이 없으면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의 금액은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매출 이후에 매입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쓰지 않나요? 보면 이렇게 쓰더라고. 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하신 분, 책에 적혀 있는 거. 전부 다 이렇게 책을 봤어요? 명희 씨는 이걸로 봤어? 우리 강희경 씨는 이걸로 봤던 거 나랑 비슷한 데 다녔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분들도 다 이거였어요? 근데 왜 요즘 책 보면 다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근데 제가 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걸로 공부한 사람은 옛날 사람, 이걸로 공부한 사람은 요즘 사람이래. 근데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내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본인 스스로 느끼세요. 이 옛날 사람이래요. 이걸로 공부한 사람이. 자, 그래서 저도 이걸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쓰는데, 제가 판사할 때는 그래서 꼭 이렇게 써요.
나도 요즘 사람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썼더니 못 알아보시는 분이 있더라고. 이게 뭐 뜻인지를. 자, 자, 방금 사담이었고, 자, 그럼 우리 이 규칙들을 보면, 자, 이 규칙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특징을 하나 이야기 안 한 게 뭐냐면 총평균법을 보시면, 이 7,000원치 산 걸 가지고 전체 산 걸 나누니까 이익 조작할 일이 있나요? 이익을 조작하겠다 이런 생각 할 일이 없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렸다 마음대로 막 순서 바꾸고 하는 거 없이 그냥 1년 동안 총 7,000원치 사왔네 50개를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평균 내기 때문에 총평균법이 가장 이익 조작 가능성이 낮은 방식이에요. 총평균법이 이게 제일 이익 조작 가능성이 낮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총평균법이. 그 이유는 1년치를 가지고 어차피 지금 얘네들은 똑같이 7,000원치 산 건데 뭐가 먼저 팔렸다고 해서 금액을 조정하는데 총평균법은 그런 짓 안 하잖아. 그냥 올해 1년치 평균을 가지고 한 방에 그냥 해버린 거죠. 개수만 곱해주는 거 진짜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익 조작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특징 가지고 있는 게 총평균법이에요. 선의선주법에 이익 조작 가능성이 낮다고 적혀있는데 조작은 안 되지만 얘만큼은 아니지. 그래서 얘가 가장 낮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얘네들 특징을 좀 보면, 자,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는 서로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나요? 왜냐면 전체 7,000원치 산 건데 이만큼 남아 있으면 이만큼 팔린 거잖아. 또 이만큼 팔렸으면 이만큼 남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는 기말 재고 자산이 줄어들면 매출 원가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원가가 높으면 이익은 낮겠죠. 이 말 이해했나요? 원가가 높으면 이익은 작아질 거잖아. 여러분이 물건 똑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비싸게 사오면 여러분 이익이 작은 거잖아. 싸게 사오면 이익이 높은 거고. 그죠? 제 말 이해하셨나요? 이해 갔나요? 승희씨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자,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 하시고 싶은 분은 나중에 일하시면 거래처 사장님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재고 자산이 많은데 이익이 높게 나오냐고. 그 설명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런 거래처 사장님한테 20분간 설명하고 이해 못하면 다시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말 재고 자산이 높으면 매출 원가가 낮으니까 이익이 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쉽게 단순하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재고 자산이 많은데 왜 이익이 많아? 많이 안 팔렸다는 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팔은 건데 금액을 내가 지금 금액을 조작한 거잖아 지금.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한 거지. 다 같은 7,000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 자산과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7,000원치 총 올해 발생한 거라는 건 불변이니까.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과 이익은 항상 같은 방향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볼게. 자, 우리 보수주의, 기업의 안정성. 자, 보수주의가 뭐였던지 기억나시나요? 보수주의는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이익은 낮게, 자산은 낮게, 부채는 높게, 회계 기준 안에서, 회계 기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말 재고 자산은
자산을 낮게 보여줘야지 안정성이 높은 보수주의에 적합한 방법이네요. 그럼 자산이 가장 낮은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다. 그죠? 다음 매출 총이익, 이익을 낮게 보여주는 게 보수주의에 적합한 방법인데 이익이 가장 낮은 곳이 후입선출법이네요. 다음 매출 원가, 얘는 비용이죠. 비용을 높게 보여주는 거는 후입선출법이네요. 그럼 이 말은 곧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는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 기업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방법은 물가가 상승할 때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낮은 방법이죠. 정반대가 나오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봤을 때 선이총후로 얘네들을 기억 순서를 하세요. 선이총후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총이익은 물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고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고, 그리고 매출원가는 얘네들하고 반비례니까 후입선출법이 제일 크고 거꾸로 온다. 그럼 물가가 상승할 때는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안정성이 높은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다. 그럼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 하나만 더 생각하면 좋아요. 물가가 하락하면 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가가 하락하면 정반대라는 건 지금 제가 여기에 쓴 금액을 금액을 뒤집어 쓰면은 기업값이 반대로 나오겠죠. 그죠? 뒤집으면 정반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면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것만 보고 끝냅시다. 자, 우리 책에서는 물가 상승할 때 기말 상품 재고자산 원가만 적었는데 선이총후에서 이런 성의 없이 이렇게 썼죠. 자, 근데 단 기초 재고량이 기말 재고량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은 거는 우리가 계속 물건을 사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 자,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면 매출 원가는 제일 낮게 나오고 매출총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높이 나오고 현금 유출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것 때문에 기업의 안정성은 낮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보수주의. 그럼 왜 선입선출법이 안정성 낮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시죠? 보수주의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하고 반대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글로 짧게 깔끔하게 저자는 썼는데 저는 1시간 동안 떠들었다. 그죠?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책을 보실 때, 자, 이제 이 순서대로 가시게 될 거예요. 이 책을 보실 때 그냥 보면 이상한 글이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해서 이 부분을 보세요라고 챕터를 나중에 찝어주면 수업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읽었을 때 뭔 말인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잖아. 그럼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이거 또 볼 일은 없어요. 우리 전에 재고자산 했는데 사실 여기 숫자는 다음번에 할게요라고 했던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숫자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근데 이 숫자는 세무사의 시험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숫자에 알러지 있으신 분은 얘 버려도 돼요. 하지만 규칙은 자주 물어보니까 그럼 규칙을
저는 제가 규칙만 적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숫자를 써서 이제 규칙을 쓴 거니까 규칙은 나올 건데, 근데 TAT 2급까지 생각한다면 숫자 계산하는 것도 알면 좋고, 그리고 항상 난 싫은데 그러면 1 더하기 1도 계산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계산기 습관은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시험 때도 못 쓰지만 아무 때도 못 써요. 그러면 연습할 때만 쓰기 때문에 다른 때는 다른 환경이라서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휴대폰 계산기는 쓰지 마시고 집에 있는 어딘가 숨어 있는 거 있을 거야. 그죠? 그런 거 찾아가지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